LA 카운티에서 오늘 하루 3,94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비필수 소매업에 한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영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개인 모임도 1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자체 집계 결과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길 경우 야외 영업이 불허되고 픽업과 딜리버리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하루 1,700명이 넘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지면서 약 6개월 만에 사망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위 선출직 공직자들이 잇따라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이르면 몇 주 내에 승인을 받아 공급될 수 있다고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면역이 항체가 사라지더라도 8개월 이상에서 수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한인 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석패 지역인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일원의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LA 지역의 렌트비 상승세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국제공항에 2개의 신규 터미널을 증축하는 환경계획안이 지난달 제출됨에 따라 공항 확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기대에도 당면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2도로 기상청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 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 오늘 하루 3,94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총 확진자 수는 34만 8,336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은 닷새 평균 LA 카운티에서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길 경우 식당의 야외 영업을 금지하고 픽업만 딜리버리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LA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를 기록하면서 병동이 코로나19 환자로 꽉 메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식당과 와이너리, 비필수 소매업에 한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영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개인 모임도 3가구 1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야외 영업 식당과 와이너리의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비필수 업종의 실내 인원은 25%로 제한됩니다. 추후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닷새 평균이 4,000명을 넘거나 하루 입원 환자 수가 1,750명을 넘기면 식당의 야외 영업이 불허되고 픽업과 딜리버리만 허용되게 됩니다. 또한 신규 확진자 닷새 평균이 4,500명을 넘거나 하루 입원 환자 수가 2,000명을 넘기게 되면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주민들에게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어제 하루 1,700명이 넘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지면서 약 6개월 만에 사망자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 어제 1,707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5월 14일 이후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CNN은 분당 1명꼴로 코로나19에 희생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망자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의 의과대학의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이날 우리가 어제 본 끔찍한 미국의 사망자 수는 2에서 3주 전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를 반영하며 확진자가 사망자가 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또 16만 1,934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사망자와
감염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 수도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6,83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위 선출직 공직자들이 잇따라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스스로 강조해온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채 호화 파티에 참석하는 위성적인 행태를 보였고,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하와이로 단체 여행을 떠나 도마 위에 올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일 나파밸리의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열린 로비스트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이 들통나 강력한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0년 지기이자 정치 자문 역할을 해온 로비스트 제이슨 키니의 50번째 생일 축하 만찬에 부인과 참석했고, 이 자리에는 12명이 동석했습니다. 파티 장소는 1인당 기본 식사 요금이 $350인 미슐랭 별 3개짜리 고급 식당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어깨를 맞댈 정도로 붙어앉은 장면이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가 사과한 뒤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가족 모임 제한, 여행 경보 발령,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조치를 잇따라 발표해 더욱 빈축을 사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뉴섬 주지사가 참석했던 생일 파티와 배치된다고 꼬집었고, AP통신은 뉴섬 주지사의 신뢰도는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행 경보를 내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의원 4명을 비롯해 텍사스와 워싱턴주 주의원 등 모두 20명이 하와이로 단체 외유를 떠나 내로남불 논란을 부채질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면역이 항체가 사라지더라도 8개월 이상에서 수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투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라호야 면역연구소 셰인 크로티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185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대다수의 환자가 감염 8개월이 지난 뒤에도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항체수가 감염 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완만한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감염 8개월 뒤에도 환자의 체내 T세포는 적은 양만 감소했고 B세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세포는 서로 협력해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입니다. 크로티 교수는 이 정도의 면역 세포라면 대다수 사람이 수년 동안 입원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투여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어떤 종류의 면역세포가 얼마나 필요한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정확히 얼마나 지속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적은 수의 항체나 T세포와 B세포만으로도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중 소수에서는 장기간 지속하는 면역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마다 노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백신을 투여할 경우 개인에 따라 생기는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제약업체인 파이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에서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의 최고 경영자는 식품의약국 FDA에 곧바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18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에서 예방률이 95%에 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3상 시험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170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처방받고도 코로나19에 걸린 경우는 8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62명은 이른바 플라시보, 가짜약을 처방받은 환자였습니다. 예방 효과는 연령과 인종, 민족적 분포 지도에서 일관성을 보였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도 예방 효과가 94%를 넘었다고 화이자는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며칠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의 이번 결과 발표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94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난 9일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은 지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화이자의 중간 결과 발표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6일에는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어 훨씬 더 보급이 쉬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이번 최종 결과 발표는 모더나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긴급 사용 신청이 FDA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등은 빠르면 다음 달 중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95%의 면역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이르면 몇 주 내 승인을 받아 공급될 수 있다고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백신 접종이 이르면 올해 중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고도로 효과가 뛰어난 2개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이 백신들이 몇 주 안에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고 배포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2월 말까지는 이 2개의 백신 약 4천만의 투여분이 FDA의 승인을 기다리는 채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장 취약한 미국인 약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면역 형성을 위해 4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을 필요로 합니다. 에이자 장관은 이어 그 뒤로 생산은 당연히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관리들은 이날 주 정부나 자치령에서는 백신이 승인을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배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잡한 냉장 저장 요건은 모든 미국인의 백신 접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의료진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장관은 4천만의 분량의 백신 2종류를 올해 말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의료진들은 먼저 최근 넘쳐나는 환자로 의료 현장이 붕괴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건강보험 체계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나면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양책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각 주에 지원할 자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다시 대규모 부양 법안을 논의하도록 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맡은 이른바 초고속 작전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장관은 올해 말까지 4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가지 백신이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2천만 명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3상 시험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과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 2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 우고 자히는 현지 시각 오는 20일 미국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힌 CEO는 또 섭씨 영하 75도에 보관해야 해서 유통과 보급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현재 회사가 백신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승인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정보 브리핑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 주장을 지속하면서 정권 인수를 위한 자금 인력 승인을 담당하는 연방 총무청은 아직 바이든 당선인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탓에 내년 1월 20일 취임할 바이든은 국가안보 기밀 정보는 물론이고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를 위한 현황 등 정부 어느 부처로부터도 브리핑을 못 받으면서 정권 연속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대유행을 해결할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진행 상황을 바이든 측이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다투고 있다며 바이든에게 정보 브리핑을 하도록 그에게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가리켜 우리는 이것과 맞서 싸워야 한다며 뒤로 물러서는 일이지만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이 일주일 평균으로 3%를 넘으면 곧바로 학교 문을 닫겠다는 더블라지오 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리처드 카란사 뉴욕시 교육감은 시내 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뉴욕시가 그 기준에 다다랐다며 내일부터 모든 공립학교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학생들은 당분간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중순 1차 대유행으로 교실 문을 걸어 잠갔다가 9월 하순 다시 학교를 연 지 불과 8주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석패 지역인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전체가 아닌 민주당 강세 지역 2개 카운티에서 재검표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크게 우세한 밀워키, 데인 등 2곳의 카운티에 초점을 맞춰 부분적인 재검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프 측은 부분 재검표를 위해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에 $300만 송금했습니다. 캠프는 성명에서 위스콘신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가 불법적으로 발급되고 변조됐으며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법률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정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조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카운티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57만 7,455표를 얻었으며 주 전체에선 트럼프 대통령보다 2만 608표 앞섰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에서 0.6%포인트 차이로 뒤졌다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 주 법에 따르면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쪽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이날 오후 5시까지입니다. 0.25%포인트 이하로 패배했을 때는 주에서 자체 비용으로 재검표를 하지만 그보다 격차가 클 때는 재검표를 신청한 쪽에서 선불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 전체 재검표에는 $790만 든다고 선관위는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세력의 텃밭으로 불리는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의 내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 주정부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선 이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데이빗 펄듀, 켈리 래플러 상원 의원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같은 당 소속인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고 이는 레펜스버거 장관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레펜스버거 장관에 대해서 말로만 공화당원이라고 언급하며 측근으로 꼽히는 두 상원 의원 편을 들었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960년 이후 대선에서 남부 출신이 아니면 공화당 후보만 죽어둔 조지아주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공화당의 내분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노선 갈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미국에 미등록 이주한 미성년자를 즉시 추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미 셀레번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법률 전문가 단체들이 이들 미성년자를 대신해 추방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들어 국경을 넘는 이들 대다수를 미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조치를 올해 3월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미국에 건너온 미성년자들은 난민 신청을 비롯해 연방 법률에 따른 보호책을 모색하기도 전에 미국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중남미 이주민들에게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 시행 이후 추방한 이들 미성년자는 최소 8,800명에 이릅니다. 출입국 통제당국은 많은 미등록 이주자를 멕시코로 즉시 돌려보냈고 일부는 며칠 또는 몇 주간 호텔이나 수용시설에 감금했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 자유연합의 변호사인 리 갤런트는 아무런 심리 없이 어린아이 수천 명을 위험한 상황으로 보내는 정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매우 많은 정책처럼 이 정책도 불필요하게 잔혹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을 계속 추방하려고 할지 여부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민정책 개정의 일부로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 재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 현직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지낸 맷 세먼 전 공화당 의원은 워싱턴 타임스 재단의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TPP를 추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먼 전 의원은 미국이 TPP를 탈퇴하지 않고 준수했다면 훨씬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원이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자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의 강화는 물론 재미 한인들의 역할과 이민사까지 역사적 유대 관계까지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오늘 미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미동맹이 단지 전략적 이해관계로 묶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선언입니다. This resolution expresses the importance of our country'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ffirmation of this alliance during this time of transition to a new administration and a new Congress is being closely watched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미 하원 외교위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망라된 초당적 결의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초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앞두고 지난해 4월 9일 발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안 발의와 코로나19 사태, 미 대선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결의안 통과가 지연돼 왔습니다. 결의안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7번째 무역 파트너로 경제협력 관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은 물론 재미 한인 사회의 역할과 이민사까지 언급됐습니다. 미 하원은 이와 별도로 한미동맹의 상호 이익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선 연인원 178만 명이 참전했고 미군 3만 6천 명이 전사한 한국전쟁이 결코 잊혀진 전쟁일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I rise today to urge support of my resolution HRES 1012, which recognize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into a strong and enduring partnership that benefits the entire world. 내일 미 의회 앞에선 이번 결의안 통과를 기념해 공화당 랭포드 상원 의원과 민주당 수오지 하원 의원 등 미 의원들, 그리고 송영길 국회 통일외교위원장과 김한정, 윤건영 의원 등 방미 의원단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이어집니다. LA 지역의 렌트비 상승세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LA 주택 가격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LA 렌트비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연방노동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인용해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상승이 연율 1.8%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최소 인상률에 해당되며 지난해 10월 5.7%의 상승률과 비교해도 무려 3.9%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상승세가 주춤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급감한 세입자가 늘어난 탓입니다. 제때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대 건물 소유주들이 퇴거보다는 렌트비 할인을 통해서 세입자를 유지하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공실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최소의 경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CPI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는 2028년 LA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에 늘어날 항공 수요를 대비해 LA 국제공항에 2개의 신규 터미널을 증축하는 환경 계획안이 지난달 제출됨에 따라 공항 확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수개월간에 걸쳐 공항 증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후 오는 2023년 후반부터 터미널 0과 터미널 9를 건설하는 주요 공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안에 따르면 2023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유틸리티 시설 재조정과 준비 작업 공사는 빠르면 내년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항터미널 증축 공사는 2028년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LA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는 2028년 하계 패럴림픽에도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2개의 터미널은 국제공항이 갖춰야 할 세관 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많은 부속 시설도 갖추게 되며 파킹장 새 도로, 활주로 건설 등도 수반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말미암아 기존 화물터미널의 재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공사 비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총 50억 달러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터미널에서 렌트카 시설 보완에 10억 달러, 탑승객 운송 차량 건설에 20억 달러를 포함해 기존의 터미널 정지 및 개선 작업에 총 14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5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데이비 최 전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과 제임스 안 전 LA 한인회 이사 이렇게 2명이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하면서 한인회장 선거가 오랜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 제출일인 18일 데이비 최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과 제임스 안 LA 한인회 이사 2명이 한인회를 찾아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의 후보 등록 서류 검토 절차만 완료되면 두 후보는 경선에 돌입합니다. 데이비 최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한인회장 후보군 중에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는 등 한인회장 선거 캠페인 준비를 일찌감치 서둘러 왔습니다. 50대인 데이비 최 수석 부회장은 평통 차세대 분과위원장을 지냈고 한국 외대 글로벌 GCEO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으로는 현재 판촉물 갤러리 리테일샵, UG 월드와이드 주얼리 리테일샵, 판촉물 도매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최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인 회장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과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일이 어떤 건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서 1세와 차세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경험도 8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좀 더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 이사는 40살의 젊은 나이로 올드타이머들에게 잘 알려진 타운 내 유명 패밀리 양식당 파이펄스를 지난 20여 년 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 2세지만 한국말을 1세처럼 구사하는 제임스 안 이사는 LA 한인회장직을 역임한 현 제임스 안 한인회 이사장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제임스 안 이사입니다. 물론 우리 1세 분들이 지금 지어놓은 그 플랫폼이고 이제 그 코리아타운을
앞으로 이제 대표할 사람이 그 메인스트림하고 또 1세분들 또 2세분들 또 3세분들을 이렇게 같이 브리지 역할을 해서 다 같이 연결을 해드리면서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좀 잘하시는 분이 한인 동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당초 출마설이 유력했던 조갑재 전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조갑재 전 회장은 LA 한인축제재단이 한인회가 후보 자격에서 명시한 분규단체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분란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출마를 고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최근 전재희 회장님 모두 재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아닙니다. 제가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한인회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찬영 변호사는 상위 이사직과 올림픽경찰서 후원의 이사직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일원의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일원의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한인 상공회의소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학 입학 예정자인 고교생이나 대학 재학생들에게 총 3만에서 4만여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장학금 기금을 위해 $10,000 이상 기금이 조성됐으며 나머지 기금이 조성되던 대로 내년 초쯤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우리가 30명 내지 한 40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한 3만 불 내지 4만 불을 자금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12,000불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한 2만 불, 또 많게는 3만 불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에게 얼마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3만 불 내지 4만 불 확보를 해서 한 학생에게 한 대략 1,000불 정도씩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부모들이 한 7, 8개월씩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지금 졸업해서 곧 대학에 들어갈 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에 금방 들어가서 사회에 진출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당 대강 한 1,000불, 우리들이 자금이 많이 모이면 한 1,500불 주려고 보고요. 1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한인 식당 업주들을 돕는 구호 캠페인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한인 자영업자 구호 캠페인을 위해 $10,000 정도 조성이 됐는데 상공회의소가 운영이 어려워진 한인 식당 업주들을 위해 광고업소를 대행해주고 사연을 한인사회에 알려 각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3일 낮 1시 30분에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IRS 감사와 세금 징수에 대한 향후 방향 진단 웨비나가 무료로 개최됩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와 제임스 주 국세청 관계자가 연사로 나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408-1115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일 올림픽과 노만디의 한인타운 노인센터에 신신제약 미주법인이 리도카인 파스 72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신신제약의 하워드 박 대표는 겨울철 추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인들은 관절염과 근육통 등 통증이 더 심해져 고통스럽다며 자사의 제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문섭 노인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연장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센터 회원들과 노인아파트, 노인시설 등의 땡스기빙 선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최종 후보 2명을 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천위원 다수가 더 이상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며 회의 속개를 요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추천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시간 반 넘는 회의에서 3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를 4명까지는 압축했지만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2명을 가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4명은 추미애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와 대한변협 추천의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한명관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가운데 전 변호사와 김 연구관은 5명의 동의를 얻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회의를 다시 열자고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더 이상 회의가 무의미하다며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다.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이고. 추천위는 지난 회의 때 후보들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자료와 변호사 사건 수입 내역, 또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등에 대한 입장이 포함됐습니다. 어제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끝내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의힘 반대로 좌절됐다며 즉각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에게 회의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수입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셉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벌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건데 집권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사의 기로에 선 항공업계를 살리고 보자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새로이 탄생하게 될 통합국적 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탑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작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대면 대한항공은 이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게 정부가 제시한 통합방안의 골자인데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의 지분 구조가 유리해지는 데다 대주주의 사채 출연도 없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벌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치 어느 특정 소위 오너를 갖다가 옆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식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통합 결정이 재벌 총수 지원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무너진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명분 자체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메꿔주는 것도 모자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까지 도와준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민주당이 당 차원의 방향을 결론짓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중대재해법 개정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원청 처벌을 명확히 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산안법 개정만으론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업재해가 막아집니까? 현장의 안전대책보다 사람 목숨의 값이 더 낮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연내 입법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다면 당원 투표라도 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정말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죠. 민주당 내 의원 그룹들도 중대재해법에 공개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당내 재야 출신 전현직 모임인 민평령과 정책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잇따라 회견을 열어 원칙적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평령은 공수처 연내 출범,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입법 과제들의 원칙 훼손 없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관훈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임위 심사에 맡기는 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릴레이 1인 시위 50회째를 맞아 본회의 시작 전 의원 전원이 법 제정 촉구 시위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권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기대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44.93포인트 하락한 29,438.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74포인트 내린 3,567.7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7.74포인트 떨어진 11,801.6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초반에는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기대로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차츰 커지면서부터고요. 특히 금융 중심지이자 미국 최대의 교육구인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립학교 등교 수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종목별로는 보잉 주가가 약 3.2% 내렸습니다. 보잉 주가는 연방항공청이 737 맥스 기종의 이륙금지 조치를 해제한 데 힘입어 장 초반에 큰 폭으로 올랐지만 차츰 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할인점인 타겟 주가는 양호한 3분기 실적에 힘입어 2.3%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내린 가운데 에너지가 2.88% 하락, 기술주도 1.11%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9% 오른 41.8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8% 뛴 44.5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3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를 공개한 것이 향후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0.6% 내린 1,873.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오늘 밤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형적인 남가주의 가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새벽녘부터 짙은 안개 해안가로부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LA 55도, 벨리와 인랜드 50도, 해안가는 53도, 산간지역 34도의 밤 최저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역시 해양성 기후 영향받으면서 아침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흐린 아침 맞이하시다가 시간 지나면서 차츰 맑아지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LA는 70도, 벨리와 인랜드 70도, 해안가 66도, 산간지역 55도의 한낮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62도, 벌뱅크 61도, 놀스리치 62도, 토렌스 61도, 플러튼 65도, 얼바인 63도, 리버사이드 6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현지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